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조홍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별장 성폭력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현 정부가 임명한 첫 장관의 구속 여부에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9년 전 포항 지열발전사업 공모 평가표에 지진이나 안전 항목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백억대 사업 결정에 단 4줄짜리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북측 인력의 일부가 사흘 만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지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학 교수가 딸의 논문 작성에 자기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끈질긴 K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이제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전환됩니다. 재수사는 5년 만입니다. 그런데 재수사의 권고 내용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와 그제 KBS 취재팀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과 부실 수사에서 수사 외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수사 권고 내용을 김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3시간 회의 끝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에 이를 송부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2013년과 2014년 1, 2차 수사 때는 없었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이번 수사 권고의 핵심입니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사에선 이른바 별장 성폭력만을 뇌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계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과거 수사를 벌였던 동료들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를 받게 될 김학의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국 시도에 대해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있지만 도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에 대해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이례적으로 강하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번 재수사 대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포함된 것은 민정수석실이 2013년 경찰 수사에 각종 압력을 가한 정황을 과거사위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책임자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의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에 구두와 서면으로 보고하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한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사위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팀 교체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당시 인사조치는 당연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한 게 어떻게 그 수사 방해가 되고 그래요. 그 뒤에 그 다른 사람이 수사하면 안 되나요? 꼭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수사팀을 질책한 건 역시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희 변호사는 수차례 접촉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과거 사위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인사검증의 외압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인사보고서에 담아서 윗선에 보고했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KBS에 주장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급 인사를 앞둔 2013년 3월 초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소문을 접합니다. 조 의원은 성추문 동영상에 대한 풍문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큰 위험 요인이 된다는 취지의 인사검증 보고서를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 의원은 이 보고서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본인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일을 덮어 씌우냐는 말을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행적을 조사하다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성추문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했고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덮어 씌우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런 일을 겪으며 김 전 차관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비선 라인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기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비서관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은 몰랐던 사이였고 인사검증 보고서에 대해 지적하거나 질책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보신 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엊그제 주말을 거치면서 의혹의 새로운 중심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을 취재해온 정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원래 이 사건은 별장 성폭력의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그렇게 무마하려고 했는지였는데 이게 민정 라인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이게 이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팀 교체가 핵심인데요. 2013년 3월에 이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게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사 착수를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가 되는데요. 이번 과거사위는 이 청와대 당시 민정 핵심 라인들이 이런 인사권 남용을 통해 사실상 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 라인을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그리고 조응천 현재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입장이 뭔가요? 조응천 의원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인사검증 단계에서는 이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에 이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이 김 국장이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명이나 사퇴 이후에는 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이 내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사실상 조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 조응천 의원 둘 다 경찰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조응천 의원만 이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사실 과거사위는 오늘 이 경찰의 수사 방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수사 방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이 이 김학의 차관 임명 직전까지 경찰과 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저희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예. 있죠. 이 추가 조사 이후에 이 수사 권고 대상에 조 의원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현재 두 의원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가장 심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앞서 두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전혀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검증 얘기한 거죠. 단계에서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은 구두 보고도 했고 서면 보고도 수차례 했고 심지어 차관 임명을 발표한 날 3월 15일입니다. 2013년. 3월 13일이죠. 죄송합니다. 예. 오후에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이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경찰 쪽에서 당시의 민정 라인의 수사 외압이라든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재 상황과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데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게 보기에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죠. 일종의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서로 일치합니다. 예. 그리고 이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입장을 우리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당시 경찰청 수사팀 실무 책임자를 저희 KBS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이 차관 임명 전에 경찰청 수사국장이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질책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 수사 착수의 부담을 자신에게 토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며칠 뒤에는 이 청와대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서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 수사 책임자들은 당시에 청와대가 분명히 수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된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바꾸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유론 기자, 김 전 장관의 구속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언제쯤 결정될까요? 네,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조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앉히는 과정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가 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찰이 있었고 또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동향 파악은 했지만 사퇴를 종용했다거나 특정 인사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맞서고 있어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미치는 파장도 있을 거고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윗선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해 환경부 직원들이 특정 인사의 임명 등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부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특정 인물의 임용을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법 황준원 기자였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장관으론 처음 구속됩니다. 전직 장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권, 인사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어서 청와대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9시 뉴스 직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입장이 없던데 지금도 일단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장관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다음으로 청와대를 향할 거고 또 이게 청와대의 인사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 긴장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곤혹스러워하면서 또 긴장하는 분위기 역력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적법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 작성된 체크리스트였다.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아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말을 아낀다는 말을 했는데 대신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이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죠. 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죠. 윤 전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 정부 땐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있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현 정부 들어 갑자기 기준을 바꿔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을 윤 수석이 대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반대로 야당은 지금 이게 청와대가 검찰이나 법원을 압박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제기하고 있죠. 네, 지난 22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내줬습니다. 이 지켜보자라는 표현을 두고 야당은 재판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면서 법원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선 이래저래 긴장되는 밤입니다. 네, 좀 늦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청와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지난주부터 KBS가 제기하고 있는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에 대한 의혹, 오늘은 좀 더 나아간 내용입니다. KBS가 2010년 당시 정부의 사업 공모의 평가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평가표를 보면 개발 효과나 경제성만 따질 뿐 지진의 가능성이나 안전을 평가한 항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미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박대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0년 정부가 공모한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넥스지오와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냈습니다. 심사를 거쳐 넥스지오가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당시 평가표입니다. 기술성과 개발 능력이 70점, 경제성과 사업화 가능성 30점입니다. 지진이나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는 없었을까? 안전관리 부분 이런 거는 평가를 따로 안 하신 건가요? 기술성이라는 걸 겉에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지만 기술성의 7가지 세부 항목은 준비성과 기술의 혁신성, 파급 효과 등만 따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물론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4년 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지진으로 중단됐고 2010년엔 이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진 뒤였습니다. 바젤 발전소 개발 총책임자 해링 박사까지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정부 평가표에는 지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겁니다. 심사위원들도 기술 확보와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상세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지진에 대한 자료 요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2.3km 시추 경험이 있으니 공격적으로 앞당겨 진행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을 부추겼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특히 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진과 안전성 검토가 빠진 평가표를 토대로 지열발전 사업자가 선정됐고 결국 초유의 인공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평가표에는 의심스러운 내용이 더 있습니다. 평가위원 모두가 하나같이 사업자로 선정된 넥스지오에 더 높은 점수를 줬는데 주관적인 평가의 근거를 보면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470억 원이 넘는 국책 사업에 대한 서술식 평가 의견은 단 4줄인데 최고점을 준 평가표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스지오의 최종 종합점수 82.2, 11점 이상 높은 점수로 동서발전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평가위원별 점수를 따져봤습니다. 76대 70, 93대 78. 평가위원 7명 모두 넥스지오 측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최대 점수 차는 21점.
자필로 적은 평가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지하 탐사의 강점을 보인다.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 470억 원대 국책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평가표에 의견은 단 4줄 뿐. 이렇게 쓴 위원은 넥스지오에 4개 항목 만점을 주며 최고점 93점을 줍니다. 이 평가위원이 동서발전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1번 항목의 의견만 다를 뿐 2, 3번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종합 점수는 78점. 비슷한 내용이 많았지만 점수는 넥스지오보다 15점이나 낮습니다. 다른 평가 의견 중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점수는 모두 넥스지오가 높았습니다. 넥스지오를 주기 위한 사전 입김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무엇을 근거해서 그렇게 줬는지. 이 같은 평가위원들의 기준은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그런 공개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점수를 높게 받았는지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평가를 받는 선수들 입장에서. 산업부는 지열발전 사업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평가의 적절성을 묻는 KBS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던 북측 인력들이 사흘 만에 일부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게 북측의 복귀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측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조율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부 지시라며 전격 철수했던 북측 인원 일부가 사흘 만에 개성연락사무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측 인원 39명이 정상 근무를 위해 군사 분계선을 넘던 즈음 북측 인원 일부도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철수할 때처럼 사전 예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급에 해당하는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이 평소처럼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무 인원은 너댓 명으로 평소의 절반 수준, 소장이나 소장대리가 복귀할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조속한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연락대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복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데 대한 호응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 국면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로 보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여기에 화답해서 또 지난주 북한 대사들의 소환처럼 연락사무소 직원들의 철수 복귀 조치 역시 북한 지도부가 중대 결정을 앞두고 대외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책 결정이 가시화되는 다음 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전까지 대남 압박을 통해 대미 협상을 조율하는 북한의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렸었죠.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됐습니다. 결론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와 그리고 앞으로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특 파원, 먼저 이 특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증거 못 찾았다, 이런 거죠? 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4페이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 또 다른 하나는 사법 방해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관련 인사들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는데요. 법무장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니까 완전한 면죄다, 이런 특유의 발언도 하던데 이 보고서가 그러면 일단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또 호재가 된 건 사실이겠죠?
네, 특검 수사가 결정적 한방이 없이 끝나면서 미 언론들도 사실상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로 규정짓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주 반색을 했는데요. 공모도 방해도 없었다. 완전한 면죄를 받았다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말도 했습니다. This was an illegal takedown that failed. And hopefully somebody's going to be looking at the other side. So it's complete exoneration, no collusion, no obstruction. Thank you very much. 네,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 얘기까지 했었는데 수사 결과가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반대 진영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 얘기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각 연방과 주 검찰이 트럼프의 개인 사업과 재단 운영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게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협상하면서 미국 내 정치 탓도 한 적이 있어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하노이 회담 기간에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불리한 정치 상황이 북미 협상에도 짐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가장 큰 족쇄를 푼 만큼 대외 정책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됐고요. 북미 대화에서도 이른바 톱다운식 협상의 동력을 얻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내 정치에서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북미 문제도 더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고요. 비핵화 빅딜 협상의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었습니다. KT의 채용 비리 의혹과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에 이어서 어제 KT가 정관계 인사들을 경영 고문으로 고용해서 20억 원을 줬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사실상 로비스트를 고문으로 거액에 고용한 셈인데 이게 가능했던 건 KT의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고문으로 누굴 결정할지, 얼마를 줄지 모두 KT 회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뜻대로였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창규 회장 취임 뒤 5년여 동안 채용된 경영 고문 모두 14명입니다. 어떻게 채용됐을까? 2015년 시행된 KT 경영 고문 운영 지침입니다. 먼저 위촉 권한,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임원이 추천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입니다. 차량과 사무공간, 복리후생 조건 역시 회장이 정합니다. 자문료는 한 달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4등급으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없는 사항도 모두 회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고문 운영 전반에 대한 전권을 딱 한 사람, 회장에게 몰아준 겁니다. 편의적으로 회장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정해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도덕적 해이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할을 보면 고문에게 자문뿐 아니라 외부 기관 인적 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고문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자문친들이 있어서 출근하죠. 다른 데 뿌려져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채용된 14명 가운데 한 명은 핵심 관련 기관인 방통위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도 고문으로 가면서 취업 제한 심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을 파악을 하고 나한테는 그만둔 거잖아요. 직원 2만 3천 명의 1년 매출액만 23조가 넘는 KT. 이사회 등 그 누구의 견제도 없이 회장님 뜻대로만 운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 병원의 마약류 관리대장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해당 병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두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병원 직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탐사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14일
직원들은 고된 업무에 대해 투정을 부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마약장부 파업, 수량이 맞지 않는다 등 직원들이 나눈 대화 대상은 바로 이 병원의 마약류 관리대장. 그리고 마약은 프로포폴로 풀이되는데 이 약품의 실제 사용과 기록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부진 사장으로 보이는 대상을 지칭하며 환자에게 프로포폴 내성이 생겨 약물이 과도하게 투약됐다고도 말합니다. 경찰은 우선 이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따져볼 방침입니다. 병원 총괄실장 신모 씨 상대로도 관리대장이 조작됐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흘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핵심 자료인 마약류 관리대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호텔 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딸의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했고 이 논문이 딸에 진하게 활용됐다는 의혹, 지난달 끈질긴 K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 조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교수의 아들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균관대 이모 교수의 딸이 다른 대학 학부생 때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입니다. 당시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교수의 딸은 해당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로 각종 대회에서 3차례 수상도 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논문 작성자가 이 교수의 딸이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한두 사람의 진술이 아니고 꽤 여러분의 진술이 일치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논문을 위한 동물 실험 시기 도중 교수의 딸이 출국하고 국내에 없었다는 점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KBS가 앞서 보도한 의혹 그대로입니다. 첨단만 하러 두세 곳만 따라와 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치대 이런 데를 가니까 참 정말 이게 힘 빠진 얘기죠. 딸이 고등학생이던 2013년에도 이 교수가 딸의 국제청소년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게 지시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 교수가 딸뿐 아니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도 대학원생을 동원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딸이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의 단일 후보로 뽑혔습니다. 야당은 야합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가 된 정의당 여영국 후보. 기자회견 장소로 창원 반송시장을 택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 발인 때 노제를 지낸 장소입니다. 노회찬을 선택한 민생정치 1번지 창원 성산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애초에 정의당 지역구였던 터라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여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9일 앞두고 생긴 변수에 다른 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은 코미디 같은 일, 이중대 밀어주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후보를 사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해온 민중당도 원칙 없는 단일화라고 비판했고 여영국 후보는 여권 단일 후보인지 야권 단일 후보인지 밝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책임을, 경제 실패 책임을 우리 슬쩍 안 지겠다 이런 겁니다. 중간 심판에 보궐선거 내 책임 안 지겠다 이게. 오늘 후보 단일화로 현지에선 정의당과 한국당 후보 간의 이강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애초 민중당까지 묶는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엔 실패한 만큼 단일화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자녀 편법 증여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지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고 김해 신공항 재검토 논란에는 지역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년 전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식술은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일 3명이 넘는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다는데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3월 25일 서울 명동의 성모병원에서 어머니의 콩팥 한쪽을 아들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국내 첫 장기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는 도저히 콩팥을 얻기 어려워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시행한 첫 번째 콩팥 이식 환자였습니다. 그 뒤 면역 억제제 개발과 함께 뇌사자의 신장과 간 이식까지 연달아 성공합니다. 90년대엔 심장과 폐, 2000년대엔 소장까지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2011년에는 여러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할 정도로 이식술이 발달했습니다. 38년 전 콩팥을 이식받은 손준호 씨는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산 증인입니다. 그때 이식을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지금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고 남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지금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장기 이식은 2001년 1,100여 건에서 2016년 4,400여 건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2년 새 감소 추세입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증하면 꼭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 기증을 원하는 그 환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치료법이 없어 장기 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자는 2만 7천여 명. 하루 평균 3.4명이 이식받을 장기를 끝내 구하지 못해 숨을 거둡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각종 쓰레기들이 전국에 무려 120만 톤 넘게 쌓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내에서 제때 처리도 못하는 상황인데다 해외 수출길도 막히며 쓰레기산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입니다. 각종 사업장 폐기물들이 20m 넘게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를 위해 수집한 쓰레기가 무려 17만여 톤, 허가 물량 2천여 톤의 80배가 넘습니다. 얼마 전 이 쓰레기산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매캐한 악취에다 침출수까지 새나오고 있습니다. 불 나면 숨도 못 쉬고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막 마을을 덮쳐가지고 냄새도 못 맡고 문도 못 열고. 현 업체는 운영을 포기했고 전 업체 대표 등 2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추가 예산 53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처리 업체를 물색 중입니다. 확보한 예산으로 우선 화재 위험이 큰 가연성 폐기물 2만 1,000톤을 선별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산이 전국적으로 235군데에 120만 톤이 넘습니다. 정부는 기존 소각장을 늘려 3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의성에 기존의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노후화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장할 때 환경부에서 국비가 추가로 좀 투입이 되어서 전국의 민간 소각장은 이미 허가 용량을 10%나 초과한 데다 소각장 증설엔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에 가져와서 태우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힘이 들죠, 설득하기가. 자체 처리도 수출길도 막히면서 재활용 쓰레기산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네, 화면 보시면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을 때 사진인데 그 무장 경호원이 이제 보이는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경호원의 총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였다. 그리고 시장 거리에 왜 저렇게까지 중무장을 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기사가 많던데요. 그렇죠.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저 경호원이 지금 파란 점퍼, 사복을 입고 있죠.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 오른손에 검지손가락이 이제 방아쇠 쪽에 좀 가 있고. 그러니까 저 사진이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이제 이어진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경호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일단은 뭐 규정을 일단 따져보려고 했는데 예. 대통령 경호 사항이다 보니까 비공개도 많고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인데요. 거기 내용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가 필요할 때냐 또는 어떤 무기냐라는 궁금증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은 무기 휴대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일단 중론입니다. 그러면 규정상으로 보면 직무 수행에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네. 청와대 반박이 일단 틀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반박 과정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이러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일단 사진 한 장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에 보이시죠? 예. 그리고 앞서가는 경호원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예. 좀 작게 그 총구 앞부분이 보입니다. 저것도 기관 단총인가요? 기관 단총의 앞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손을 흔드는 장면 반대쪽에 아마 시민들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저 시민들은 일단 저 총구가 안 보였을 거를 일단 추정은 되고요.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총을 소지하다 보면 이쪽 저쪽에서 시민에게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봤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른 사진들을 좀 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한 사진들입니다. 예. 저 상황을 보면은 아예 경호원들이 그 제복을 입고 드러내놓고 무기를 이제 꺼내 들고 있죠. 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호기심에 한 번씩 볼 정도지만 뭐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원이 총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는 건 상식적인 거고 보이냐 안 보이냐인데 보여도 그만일 것 같고 안 보여도 그만일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번 상황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시장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놀랐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냈던 보도 자료인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근한 경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보도 자료 내용하고는 좀 멀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또 앞서 보신 사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통령 때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꼭 이런 부분까지 이전 정권과 비교를 했어야 되냐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대응의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중국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2년 전 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이전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여전히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얼빈에서 김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재개장한 중국 하얼빈역. 웅장한 외관에다 최대 15,000명의 승객을 동시 수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 장소였던 1번 플랫폼 근처. 우리 정부 요청으로 지난 2014년 초 설치됐던 의거 안내판과 바닥 표시가 역사 리모델링 공사로 사라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장소를 내다볼 수 있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아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那个哈尔滨站有没有那个安中根纪念馆？现在没施完工啊。那个什么时候再开放？那我不清楚，这是施工方的事儿。 하얼빈 시내에 있는 조선민족예술관. 하얼빈역에 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지난 2017년 3월 이곳 조선민족예술관 건물로 옮겨와 2년째 방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얼빈역 시절엔 3년 동안 30만 명이 다녀갔지만 지금은 하루 방문객 수가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잘 안 올 것 같아서 하루빨리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당국은 올 상반기 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하얼빈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6월 시진핑 주석 일본 방문 등의 현안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